네, 안녕하세요. M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이사입니다. 이렇게 또 M트렌드에서 또 찾아뵙게 됐는데, 오늘은 사실 또 그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 시간인데, 이제 지배구조 하면 또 요즘에 현대차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또 특별히 이제 현대차 또 지배구조 하면 또 떠올리시는 분 계시죠? 저번에 또 한번 같이 방송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한 번 이제 모셔봤습니다. 자,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 다시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요새 뭐 현대차 주가도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고 좀 답답하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기차잖아요. 네. 좀 주변에서 듣는 좀 평가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성공할 것 같다고 보는 건지, 물론 테슬라는 아니더라도 경쟁업체 폭스바겐, 뭐 GM 이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 현대차가 그래도 좀 2등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지 좀. 2등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탑 3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토요타가 움직이는 것보다 현대차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일단 순발력 면에서 현대차가 저렇게 빠를지 몰랐다는 평가는 많은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제네시스를 기획했던 여러 이전부터 디자인 경영에 굉장히 신경을 썼잖아요. 실제 그 현대차 임원 구성을 보면 디자인 쪽은 거의 뭐 다 외부에서 온 분들이잖아요. 네. 디자인이 지금 요번에 나온 그 G80 말고 또 하나 더 나왔잖아요. GV60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현대차 건가 정도의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순발력, 디자인, 기술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수평 단계 올 것 같아서 탑 3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탑3만 가도 뭐 대단한 성과잖아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대차 좀 선전 기대해보고 오늘 이제 지배구조 이슈와 좀 관련해서 한번 질문들을 해볼 텐데요. 대표님, 최근에 현대모비스가 9,859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완료를 하고 지난 1일에 22만 주 이제 소각을 좀 결정을 했는데 규모도 뭐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한 1,8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일각에서 뭐 지배구조 개편 신호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좀 대표님 시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게 맞다. 그러니까 현대차 지배구조는 2018년 처음 시도했던 이후에 엘리엇이 반대해서 무산됐던 맞습니다.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생각해 보시면 김상조 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연장 됐을 때 일성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현대차 지배구조였거든요. 아직도 순환출자구를 고리를 가진 그룹이 있냐. 현대차란 말이에요. 10대 그룹 중에 유일한 순환출자구죠. 그래서 조만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상당히 시간이 걸린 거예요. 저는 이번 정부 내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상당은 늦은 것 같아요. 현대차 지배구조 의 신호탄은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정의선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계열사 주식을 언제 현금화시킬 것이냐 이게 첫 번째 신호탄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야기하겠지만 현대엔지니어링 이야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 두 부자가 현대모비스 지분을 현재 합쳐서 한 7%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모비스가 지금 정점인 회사인데 저 지분 언제 매입하지? 리스키한 거죠. 근데 이번에 그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전초 단계, 전초 단계로 보는 시각이 맞는 것 같고 그 자사주를 지금 2019년도에 공략했어요. 1조 원 규모를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했고 총 매입 한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9,859억 매입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현대모비스 측에서는 원론적인 대답을 하겠죠. 자사주 매입하면 뭐 주족하는 정책이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왜 이거를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보느냐? 자사주를 매입하면 다 소각을 지켜야 사실 주족하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반밖에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4,600억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1일 날까지 다 합쳐서 4,600억 한 거예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한 반 좀 더 남거든요. 5천억까지 남거든요. 그럼 이건 뭐 할 거냐는 거지. 5천억까지. 그 5천억치의 자사주를 뭐 할 거냐. 여기에서 이제 지배구조의 개편의 실마리를 보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살 가능성은 있나요? 자사주를 앞으로도? 바로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는 없고. 바로는 없지만 이제 다 지배구조 개편 후에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지배구조 개편.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현대모비스가 뭐 지주사 전환한다는 얘기도 간간히 나오는데 아까 이제 2018년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때 한번 이제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잖아요. 분할한다 그래가지고 분할하는데 이제 글로비스랑 합병해가지고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무산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결국엔 지주회사로 나중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많이들 보시는데 예전에 반발한 대로 다시 한번 밀어붙일 건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때 이후에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돌아갔어요. 예. 첫 번째는 뭐 2018년과 동일한 방법. 현대모비스를 인적 분할해서 투자회사와 사업회사 네, 분리한 맞습니다. 다음에 글로비스와 합병을 해서 뭐 이렇게 갈 거 네. 아니냐라는 그게 이제 무산된 예, 거죠. 예. 두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지주사 형태. 지주사 형태 가려면 현대모비스 분할, 예. 현대차 분할, 기아차 분할 다 분할해서 다시 합체되는 거예요.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힘을 실었어요. 왜냐하면 올 12월 31일까지 그렇게 하면 혜택이 있었거든. 아, 정부 법에, 네, 공정거래법에. 네. 근데 12월 다 됐잖아요. 네. 그 법의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 또 그렇게 하면 단점이 뭐냐면 그렇게 합쳐봐야 실제 정문구 회장하고 명예회장하고 정의선 회장이 지주회사의 지분 확보가 20%가 안 돼요. 리스크한 어차피 리스크한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글로비스를 뭐 또 뭘 만들어서 하는데 그래도 역시 남은 방법은 3년 전에 했던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예. 그런데 여기서 주주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시킬 거냐. 그래서 사실 아까 자사주 매각을 그걸 산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주주들의 가장 큰 컴플레인은 야 모비스가 25조고 글로비스가 기껏해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맞아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된 거잖아요. 네. 또 그 사실 그것도 맞고 그래서 이 주주를 어떻게 달릴 것이냐. 그리고 옵션을 쓸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자사주 매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가 그 44만 주 그 주식을 그럼 이제 처분한 이유도 이게 뭐 순환 출자 의결권 제한하는 그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지주회사 이제 체제 변환을 준비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맞는 의미로 봐야 되나요? 기아의 44만 주를 그 처분하더라도 현재 기아차가 현대모비스의 대주주지 않습니까? 네, 그죠. 17% 가지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지배구조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근데 그 확보는 정문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약 7%의 지분을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봐야 어차피 10%가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그걸 정리나 상속을 받아서 현대모비스 승점으로 지분을 개편해봐야 어차피 해외 투기 자본에 노출이 돼요. 어떤 노출이 되느냐.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16% 지분을 언제든지 살 수 있죠. 규모 크지가 않거든요. 네. 네, 크지가 않거든요. 17% 하면 지금 25조로 따져봐도 6조면 사잖아요. 네, 맞아요.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배구를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지배구조의 핵심은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모비스 지분 17%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사주 매입한다면 반납했잖아요. 네. 수합할 수 있고 그걸로 수합이 되잖아요. 그리고 글로비스 지분도 수합할 수 있고 지금 아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는 그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모비스 지분을 어떻게 오늘가가 확보할 것이냐의 메커니즘으로 갈 게 분명합니다. 근데 기아차 아까 다시 질문 돌아오면 기아차 34만 주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뭐 공정거래법 그런 것보다는 지주사 체제는 저는 간다 보진 않아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현대차 할 게 많잖아요. 그죠. 삼성동에 건물도 지어야 돼요. 10조. 제가 볼 때 10조짜리. 지배구조에 그렇게 지주사 체제 개편하면 죄송한 최소한 10조 이상은 들어요. 하긴 또 할 게 많잖아요. 할 게 그거 많아요. 말고도 지금. 예, 그 외에도 뭐 전기자동 맞아. 모빌리티도 해야 되죠. 뭐 너무 많아요. 반도체도 해야 된다며요. 요즘. 예.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그 모비스가 수소전지 쪽에 한 1조 4천 투자했잖아요. 그런 움직임을 보면 제가 볼 땐 주주사로 바뀌지는 않는다. 지주사보다는 차라리. 그러니까 기아의 지분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것만 해결하면 사실 다 해결되거든요. 그 순환 출차 오류도 그러면 해결되는 거죠. 당연히 해결되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기아 지분 17%만 매입을 해서 현대모비스 지분만 가지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게 어느 시점에 나오느냐가 좀 관건이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몽구 명예회장과 그 정의성 회장이 보유한 다른 계열사 지분들 있잖아요. 네. 또 뭐 글로비스 지분도 당연히 있고, 또 현대모비스 존속법인이 보유한 자사주 뭐 아니면 이제 막교환 분할, 뭐 합병, 또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현대엔지니어링 IPO까지 뭐 이런 이제 상장하게 되면 뭐 신주 배정을 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성 회장이 보유한 다른 계열사 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총알용이죠. 총알용? 총알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 IPO를 계속 거론하잖아요. 내년 이제 1분기 가장 뭐 대여급이야 이야기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면 저거는 총알용이다라는 걸 볼 수밖에 없어요. 현대 엔지니어링의 전신 현대 앵커거든요. 맞아요. 현대 앵커죠. 맞습니다. 근데 그때 현대 건설도 인수를 했어요. 근데 한 그룹 안에 맞아요. 건설사가 2개 있는 거예요. 하는 건 비슷하죠. 하는 일은. 비슷하죠. 네, 비슷하죠. 뭐 건설사가 뭐 딴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자동차 공장 짓는 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어차피 아파트 짓고 뭐 그렇죠. 엔지니어링인데 그러면서 현대건설이 현대 엔지니어링 대주주잖아요. 그러면서도 일감을 몰아줘요. 이상한 거죠 이거는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왜 그렇게 움직였냐면은 그 당시 현대앵코의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20%가 넘었어요. 되게 많았네요. 많았죠. 근데 이것저것 합병을 하면서 지분을 11%까지 낮췄죠. 또 낮춘 이유 중에 하나가 공정거래법 때문이에요. 이게 20% 이상 찍어 있으면 일단 못 몰아주잖아요. 상당히 그때 공정거래법이 민감한 시기였고 그래서 2차 지차에서 그러면 현대앵코를 엔지니어로 여러 계열사 합병해가지고 키워보자. 그게 2014년도 이때 발생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현대건설이 있으면서도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몰아주고 키워왔어요. 그 이유는 역시 총알 준비용이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 지분이 제일 많은 가치를 하고 있는 것이 글로비스고 첫 번째. 글로비스 22.9%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의 11.7% 가지고 있죠. 그 외의 지분은 사실은 가지고는 있지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총알 마련하기에 가장 좋은 회사는 현재 엔지니어링이죠. 아마 현대 엔지니어링을 상장을 하고 정의선 회장이 엑시트를 하고 나면 현대건설 합병할 가능성이 크죠. 한 그룹에서 같은 사업을 두 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현대 엔지니어링의 지분을 이 총알용으로 발족하고 또 하나는 이제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이게 이제 글로비스가 좀 헷갈리는 게 원래 그림은 현대 모비스를 인적분할해서 존속법인과 사업법인에다가 모듈하고 AS를 몰아주고 가치를 키워주고 그다음에 투자법인은 현대 글로비스와 합병을 해서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을 높이는 요거잖아요. 그러려면 첫 번째 현대 모비스의 지분이 그 주식 가치가 낮아 눌러놔야 돼요. 맞아요. 근데 글로비스 주식이 또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모비스가 생각보다 사실 떨어질 리가 없는 회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게 또 이상한 거지만 글로비스가 생각보다 주식가치 높아지지 않아요. 높아지지가 않아요. 사실 글로비스에 상당한 걸 많이 붙였거든요. 이번에 현대차가 또 하나 시도하고 있는 게 중고차 거래 시장에 지금 계속 정부 거기에 글로비스거든요. 글로비스가 또 그걸 계속 하고 있고 정부를 설득시키고 있죠.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성이 날짜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첫 번째는 글로비스를 계속 주시해서 봐야 돼요. 어떤 사업에다 붙이느냐. 왜냐하면 그걸 사업을 붙이고 난 다음에는 이게 총알용일지 합병할지 모르겠지만 그 내년도에 또 당장 공정거래법이 내년에 시행되는 게 상장사의 오늘과 주식이 20% 이상 있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에 걸리잖아요. 진짜 두 분이 합치면 29.9%란 말이에요. 어쨌든 19%를 그러니까 최소 10%는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두 개가 사실은 현재는 가장 이제 주시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그럼 이제 IPO가 이제 본격화하기 아직은 이제 좀 전인데 내년 초에 좀 할 것으로 많이들 보고 있는데 그 시가총액이 뭐 한때 제가 그때 듣기로 뭐 10조 원까지도 막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장외시장에서도 막 9조 원까지도 한번 거래가 된 적이 있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당연히 뭐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높게 거래되는 게 좋겠죠. 좋을 텐데 근데 시장과 좀 괴리되고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설사의 덩치랑 봤을 때 엔지니어링이 이만큼 가치를 받는 게 맞나?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IPO를 했을 때 그래도 이렇게 좀 비싼 가격에 좀 거래될 거라고 보시는 건지. 우선 한 7조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7조? 해봅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한 7조 좀 되고 실질이 나쁘진 않아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과 지분이 있는 것도 오늘 메리트가 있겠죠. 근데 이제 타이밍상 저는 현대차 쪽에서 타이밍을 좀 실기하지 않았나 생각 들어요. 타이밍이요?
IPO 쪽에 보시면 작년에 워낙 좋았잖아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잖아요. 그 시기를 다 놓쳤고 또 그때가 작년이 보면 그런 코로나 시국에도 부동산이 그 질정이었어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확 있을 때 자금이 풍부할 때의 타이밍과 또 함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을 때 그때 IPO를 했으면 사실은 훨씬 많은 가치를 했었는데 내년에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잖아요. 리스크 이게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그 시장에 돈도 좀 슈링키되고 있는 상황 같고 그리고 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과연 부동산 이쪽에 될 건가도 굉장히 큰 변수이기 때문에 뭐 예상 가치만큼 될지는 사실 조금 미심쩍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조 원이 만약에 가치를 받으려면 그 시장이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두 가지 상황이 됐을 때는 아, 이 대박이죠. 확실히 근데 저도 이제 IPO 보면서 느낀 게 운이 없는 기업들도 보이긴 해요. 뭐 왜냐면요 크래프톤이 상장했을 때가 중국의 게임 규제 이슈가 터져가지고 공모가 이제 밑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주가가. 그리고 또 몸값도 낮춰야 된다는 얘기도 많았고. 그러니까 맞아요.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하려면 빨리 하는 게 낫는데 지금 아무래도 내년 초에 하면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보다는 좀 몸값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IPO가 만약에 된다면 이게 만약에 IPO를 하겠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상장 절차에 들어가면 이거를 이제 진짜 이제 시작이다. 지배구조 전환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 진짜 시작됐다. 근데 어쩌면 그 그러니까 재작년 2019년도에 모비스의 자사주 매입이 신호탄으로 사실 봐야 되는 거였어요. 일단 첫 걸음은 이제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에 교통정리가 돼야 이게 총알을 가져와도 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알을 쓸 수 있는 교통정리는 모비스의 자사주 매입이었죠. 그리고 이제 정의서 회장님 그 취임 1년을 지금 넘긴 상황인데 또 요새 평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미래 청사진을 잘 그려나가는 것 같아서 지금 뭐 전기차도 뭐 5위권까지 갈 정도로 좀 성과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는 거랑 또 시장에서 실제로 정의선 그 회장을 보는 그 시각이 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정몽구 명예회장의 현대차와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는 저는 업의 본질을 좀 바꿨다는 생각을 합니다. 업의 본질을 바꿨다. 같은 자동차 회사라 그러지만 사실 자동차 회사들의 업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 토요타의 경영 철학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주변의 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 효율적인 거를 더 잘 고민하는 그래서 로봇 상업이라든지 수택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그렇게 펼쳐나가고 있어요. 토요타는. 우리나라는 BMW 같은 경우는 그 항공기 엔진 회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밀 기계 뭐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현대차는 정지용 회장까지 끝으로 올라가면 자동차 정비소로 출발했지만 사실은 이분이 굉장히 획기적인 사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경부고속도로라고 그래요. 경부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도 닦으라 그러니까 닦았잖아요. 닦다 보니까 야 도로를 닦으면 차가 필요하죠. 닦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사고를 하셨대요 진짜. 그 현대아파트 지은 얘기도 아세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아쿠니 현대아파트 있잖아요. 그 지은 이유가 원래 정지용 회장이 팔당댐 공사 수주를 하려고 북한강 쪽으로 올라가셨다 그래요. 그러다 갑자기 차를 돌리라 그랬대요. 그래요? 이분이 생각한 게 야 팔당댐을 막으면 잠실하고 압구정이 물난리가 난다. 그게 옛날 배밭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 저 땅을 매입해. 그게 바로 그 현대아파트 있거든요. 아니 주식 투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완전 이거 이분이 완전히 단분이죠. 정지용 회장이. 근데 현대차 다시 현대차 돌아오면 현대차의 제일 처음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세영 회장을 거치고 기초를 닦고 나서 2000년에 정몽구 회장이 들어서면서 정몽구 회장이 했던 업적은 퀄리티였습니다. 품질. 기억하시겠지만 10년 15년 전에 그 10년 보정이라는 고령이라는 건 사실은 업계 파격이었죠. 그때 현대차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해내셨거든요.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좀 보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서비스 회사로의 변모입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라는 서비스를 들고 나오신 거죠. 이분의 1년이 되면서 사명을 어떻게 현대차의 사명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류의 삶과 행복, 진보와 발전에 대한 기여 이렇게 이제 미션을 바꿔놨어요. 괜히 거창한 얘기 같지만 이걸 좀 풀어보면 자동차라는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에서 인간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번 다루는 비즈니스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실제 4대 산업이 뭐냐면 첫 번째가 에너지.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기본적으로 바뀌려면 에너지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수소. 전 수소도 지금 동맹을 만들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재계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에요. 아 그런 일이 없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모여서 한다는 대기업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지난 9월달에 킨덱스에서 제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 보고 사실 재계를 한 10년 동안 제가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 10대 그룹이 삼성 빼고 다 와 있어요. LG하고. 똑같은 그 뭔가 이제 이슈에 그렇죠. 같이 참여하는 거는 과거에 없었다는 거죠. 없었죠. 그러니까 경쟁은 해도. 예. 그게 그 전에는 경쟁만 있었지. 그리고 경쟁을 하거나 그 밥그릇을 손대지 않거나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런 거였는데. 손을 대는 순간 전쟁을 하거나 그거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3세대인 정선회장의 가장 큰 변화. 그러니까 협업 체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오픈 이노베이션 소위 말하는. 두 번째 이제 신사업이 뭐냐면 UAM이잖아요. 네, UAM. UAM은 이게 모빌리티의 사실 핵심이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고 자율주행차 이야기하는데 현대차에서 이야기하는 자율주행차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운전 안 해도 돼. 그럼 그 시간에 뭐를 할까?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뭔가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해보자는 개념이에요. 그 자율주행차는. 그 자율주행차는 그냥 자동차에 한 기능이 추가된다고 보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혁신적으로 바뀌는 새로운 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서비스 개념이 여러 가지 도입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로보틱스도 보시면 로보틱스가 되는 순간 또 인간의 시간이 또 여유가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네 가지 신사업을 보면 잘 보면 뭐 돈 버는 이런 사업도 되겠지만 구조적인 변화를 이제 꾸고 있는 거죠. 들어보니까 방향성이 명확하죠. 보이네요. 그 전에는 뭐 자동차를 잘 만들어 품질 좋게 만들어 10년 보정해 줄게. 이 정도의 규모였다면 이제는 그룹이 전혀 다른 개념의 의외 본질적인 터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 현대차가 이제 어쨌든 이제 품질은 뭐 그래도 누구나 인정하니까 요새 보니까 뭐 현대 오토에버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막 주가 좋은데 그럼 방향성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번에 놀라웠던 게 무슨 이제 기술력도 기술력인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그렇죠. 반도체까지 다 컨트롤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현대차도 지금 뉴스를 보면 그렇게 할 거란 얘기는 들리는데 실제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방향성은 이게 현대차만 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를 보고 모든 또 자동차 회사들이 다 따라서 할 것도 같은데 그럼 결국의 핵심은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기본 옵션은 물론 품질인데 소프트웨어가 또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앞으로?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자동차는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라 IT 기기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율주행차, UAM,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 단순히 새로운 제품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출퇴근 자동차로 하시죠. 네. 1시간 걸리시나요? 한 3, 40분은 그렇죠. 걸리죠. 3, 40분간은 라디오 듣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잖아요. 못하죠. 아무것도 해서 뭐를 해요. 그죠? 근데 임선생님 바쁘시니까 그 시간이 4시간 된다. 너무 좋죠. 진짜. 완전 다른 완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뭔가 이게 바뀌겠네요. 삶 자체가. 바뀌는 거죠. 완전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를 가정해 보면 물론 현대차의 전략 쪽에서 어떤 전략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가 들어오지 않을 수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만약 이런 사업들을 구성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면 제가 현대차 임원진들 최근에 이제 몇 면을 쭉 봤어요. 미국 IT 기업에서 상당히 많이 스카우트해 와요. 코카콜라 출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면들을 보면 이제는 제조업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방향전을 많이 했구나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쪽을 강화하지 않으면 서바이벌하기 어렵겠죠. 혹시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그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옛날에 있던 거를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남의 걸 쓰려고 하는 건지. 그 플랫폼까지는 자체 개발을 저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애플은 iOS를 자기가 직접 있죠. 했고 삼성은 이제 안드로이드에 어떻게 보면 얹힌 거죠.
테슬라는 자기 게 있는데 네. 다른 회사들은 좀 어떤 방식인지 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방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다 각자의 그 iOS 형태로 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스마트폰하고 좀 네, 다르게 네. 자동차라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같이 끼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우렌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외부 런치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네. 책임 소재를 네. 따져야 될 거고 자율주행차 같은 거 가면 맞아. 그렇잖아요. 네. 나중에 사고 나서 거기 책임 소재 따지면 네. 골치 아프잖아요. 골치 아프겠네, 네. 그러니까 아마 자기 걸 가져가야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이지 않을까요? 네. 그럼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계속 충원하는지도 한번 지켜보는 지켜봐야 것도 되는 좋은 거죠. 네. 네. 아이디어가 좀 일단 될 것 같네요. 사실 미국 중에 요새 좀 투자하시는 분들 힘드신 게 우리나라는 제조 베이스니까 너무 주가가 좀 안 좋고 미국은 막 사상 최고치인데 그렇죠. 그게 보니까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은 거의 뭐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위주니까 근데 결국 이게 성공을 하면 진짜 현대차가 지금 PER 막 7배 받잖아요. 이거 맞죠. 레벨업 될 수 있는 거겠네요, 진짜. 충분히 될 수 있죠. 만약 그렇게 체질이 바뀐다면. 네. 네. 우리가 테슬라를 자동차에서만 보지 않잖아요. 그죠. 네. 네. 사실 그 보죠. 개념의 시프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의 가치에서 점프업을 하려면 현대차라는 회사는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뭔가 솔루션을 주는 회사. 네. 그 꿈을 꾸고 있을 거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를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시기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확실히 근데 이게 주식 투자 힘든 게 기업은 지금 자기 스케줄대로 1년, 2년 천천히 하는데 투자자들 생각은 벌써 5년 앞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사업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잘 인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의성 회장이 그 삼성이 이제 그 지배구조 개편에서 약간의 좀 이제 꼼수를 쓰다가 좀 좌절의 맛을 좀 봤던 것처럼 정의성 회장도 좀 이런 식의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우리는 그냥 전공법으로 가자.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좀 대표님 보시기에는? 저는 전공법을 택할 것 같아요. 그냥 전공법으로. 네, 그러니까 그 전공법이라고 해서 뭐 꼼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자사주 매입 꼼수죠. 꼼수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자사주 매입해서 겉으로는 주주 달래기잖아요. 네. 달래기를 하지만 사실 속내는 이게 이제 자사주 취득해서 주식매수 청구권 부담 줄이잖아요. 줄이고 신주 발행할 때 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 원 입장에서 이 두 가지 목적인 거죠. 근데 주주들도 나쁘지 않으니까 오케이 그죠. 뭐 하는 거죠. 좋은 거니까 1조를 쓴다는데 뭐 나쁠 거 없다 이렇게 한 건데 속내는 이 두 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음에 뭘 할 거냐인데 그는 그때 전공법을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회사 사업에서 인적 분할을 하겠죠. 똑같이 인적 분할한 다음에 투자회사의 지분을 수합을 할 겁니다. 자사주를 이용하거나 뭐 이용해 수합을 하고 그리고 그 기아차 지분 매입에는 저는 엔지니어링 IPO 한 돈을 저는 총알을 쓸 것 같아요. 꼼수 같지만 그 꼼수의 방법을 전공법으로 돌파 나갈 거다. 자 이제 어느새 시간이 좀 다 됐는데 좀 마지막으로 이제 첫 걸음은 뗀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을 현대모비스가 했고 그 다음 이제 하는 게 현대 엔지니어링의 IPO가 있고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생각하시기에 확률이 높은 그 다음 스텝부터 좀 어떻게 연결이 될지. 현대차의 지배 구조의 핵심은 딱 두 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는 모비스를 어떻게 안정적인 지배 회사로 만들 거고 그 지배 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첫 번째거든요. 이 오넬가가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순환 투자 고리를 끊을 거냐에 대한 건데 그러려면 방법 그밖에 없는 거죠. 현대모비스 분할해서 수합하거나 해서 지분을 높이고 그다음에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모비스 지분을 끊어서 그 지분만큼을 뭐 어떻게든 수합도 하고 자주 매입 가져와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IPO 분할 합병 수합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런 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게 시간은 어떻게 보세요? 좀 빨리 될 거라고 보세요? 좀 그래도 천천히 진행될 거라고 좀 보세요? IPO가 생각보다 흥행을 한다면 생각보다 빨리 진행할 가능성이 흥행을 하면 네. 왜냐하면 그 지금 외국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현대차의 이 가치를 가장 누르고 있는 게 지배구조로 보고 있거든요. 리스크를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거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저는 바보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해결돼야만이 지금 정의성 회장이 그리고 있는 그런 뭐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탄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목을 잡고
있는 이상 그 다음 스텝이 가기 어려워서 저는 그 현대엔진이 IPO가 되고 나면 전부 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속도를 낼 수 있다고도 좀 보시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 내년 초에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 이 지배구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현대엔지니어 IPO에 한번 어떤 좀 성과가 나오는지 집중해서 보는 것도 그렇죠.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의 좀 전반적인 뭐 얘기도 좀 해봤고 또 그리고 오늘 이제 지배구조 관련해서 또 한번 밑그림을 좀 잘 그려주셨고 내년 초에 있을 한번 현대엔지니어 IPO도 좀 많은 기대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아직은 좀 공개하기 그런데 박주근 대표님하고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앞으로. 그래서 자주 좀 뵐 것 같아서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